당신도 좀 집안일하고 해줘요. 나 혼자만 하잖아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네가 하던 일이잖아. 내가 그걸 왜 해? 그 말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저의 자리부터 지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더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어요.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진짜로 말을 줄였습니다. 사과도 질문도 다녀왔어도 없어졌습니다. 집안에서 제가 하는 말은 벽에 부딪혀 떨어졌고요. 3년을 그렇게 버티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과연 6개월 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6개월 뒤에 어떻게 후회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싸우고 3년의 침묵 끝에 이혼을 선택한 64세 여자의 이야기,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미영이고 올해 64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밥상을 차리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50년 넘게 그렇게 살았죠.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담그고 빨래 널고요.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당신도 좀 집안일 해줘요. 나 혼자만 하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억눌렀던 게 한꺼번에 나온 거였습니다. 답답했거든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딱 잘라 말했어요. 원래 내가 하던 일이잖아. 내가 그걸 왜 해? 그 말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제 자리를 지워버리는 말처럼 들렸어요. 50년 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당연한 거라는 말이었거든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이요. 저는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알이 모래 같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남편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식탁에 앉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놓으면서 물었어요. 물 더 드릴까요 하고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텔레비전만 보더라고요. 뉴스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밥상을 차렸고 남편은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이요. 맛있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전 화면만 봤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고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삐친 게 아니라 진짜로 말을 안 하려는 거구나 하고요.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엔 열어두고 자는데 그날은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딱똑딱 소리만 집안을 채웠어요.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냥 껐습니다. 소리가 나면 더 쓸쓸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줄였어요. 남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죠.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말이 줄자 확인도 줄었어요. 서로 물어보는 게 없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스 점검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봤는데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남편도 휴대폰을 확인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놓쳤어요.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남편은 왜 제대로 안 했냐며 눈만 흘겼습니다. 저는 당신도 봤잖아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노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내 칸 건드리지 마라고요. 남편이 자기 반찬이랑 우유를 따로 정리해 놓고 선을 그어둔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냉장고를 나눠 쓰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 포스트잇을 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춰졌어요. 떼는 순간 뭐라고 할까 봐요. 아니, 뭐라고 하지도 않을까 봐요. 그냥 더 큰 침묵이 올까 봐서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더라고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집도 저렇게 저물어가는 건가 하고요. 답은 없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인데도요. 남편은 거실 식탁에서 식사하고 저는 작은 방에서 상을 받아 먹었어요. 작은 밥상에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만 놓고요. 혼자 먹는 밥이 그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내가 제 방에서 밥을 먹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이틀, 사흘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싸우는 것보다 조용한 게 나았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조용한 게 편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였는데요. 3주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 빨래를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빨래랑 섞이는 게 싫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옷은 따로 모아뒀다가 따로 빨았어요. 세탁기를 2번 돌렸습니다. 전기세도 2배로 나왔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조용함이 하루가 아니라 규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은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었죠. 저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끝났어요.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꼬리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웃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아니,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표정도 굳어버린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어봤는데 얼굴이 뻣뻣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남편은 먼저 방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문을 열면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도 그냥 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자는 척했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화장실을 갔다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어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똑 들렸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집인가 하고요. 사람이 둘이나 사는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가구는 다 있었고 물건도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말이 없으니까 온기도 없어진 거였습니다. 집이 차가워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로봇처럼요. 움직이는 건 몸뿐이고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제 안에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고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전기세였어요. 저는 그걸 식탁 위에 올려놨죠. 남편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남편은 그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 척도 안 했어요. 저는 결국 제가 처리했습니다. 말없이요.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까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빠랑 2달째 말 안 한다고요. 그럼 딸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물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했어요. 혼자 사귀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창밖만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날개가 없었습니다. 3달이 됐을 때 조용함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을 안 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말을 하면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죠. 숨쉬기가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깥 소리가 들어오면 더 쓸쓸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였죠.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방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뉴스 알림, 광고 문자만 왔어요. 사람한테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싶었지만 결국 안 했습니다. 딸한테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빠랑 말 안 한 지 3달 됐다고요.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남편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편하게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하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말 없는 아침, 말 없는 저녁이었어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 예능을 틀어놨는데 혼자 보는 웃음소리가 더 슬프더라고요. 화면 속 사람들은 웃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그날 밥상에서 집안일 이야기를 꺼낸 게 잘못인가 하고요. 그런데 답은 안 나왔습니다. 100일쯤 지났을 때 저는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 사진이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2 사람 다 젊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화장실을 돌았어요. 제가 50년 넘게 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설더라고요. 내 집 같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넉 달쯤 지났을 때 조용함이 1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생각도 줄어든다는 걸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밖으로 안 내면 그냥 사라졌어요. 머릿속에서도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텅 빈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5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동네 슈퍼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는 할머니였어요. 요즘 잘 지내냐고 물으셨죠. 저는 웃으면서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로 야위어 있었어요. 볼이 꺼지고 눈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거울은 매일 봤는데 제 얼굴이 변한 걸 몰랐습니다. 천천히 변해서 그런가 봐요. 6달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조용함이 하루가 아니라 규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A사 용지 한 장이었죠. 저는 그걸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불 끄는 시간 밤 11시, 세탁기 돌리는 요일 화요일 목요일, 냉장고 칸 나눔 표시 지킬 것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싶었어요. 애도 아니고 어른 둘이 살면서 이런 걸 종이로 써놓다니요.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금방 사라졌어요. 남편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눈빛을 보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 물으면 또 침묵이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종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이제 집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은 그 종이를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제가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제일 눈에 띄는 곳이었죠. 저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종이를 봤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또렷했어요. 마치 명령서 같았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기면 뭐라고 할까봐 따랐습니다. 큰 침묵이 올까봐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게 올까봐요. 뭔지는 몰랐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켰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화요일이 되면 저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목요일에도 돌렸어요. 그 외 요일엔 빨래가 쌓여도 참았습니다. 규칙이니까요. 급하게 빨아야 할 옷이 있어도 기다렸어요. 화요일이나 목요일까지요. 속옷이 떨어져도 참았습니다. 새로 사는 게 나았어요. 밤 11시가 되면 집 안불을 다 껐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어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껐어요. 그게 규칙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다가 11시가 되면 모든 걸 멈췄습니다. 책을 덮고 텔레비전을 끄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칸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남편 칸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제 반찬이 떨어져도 남편 칸 건 안 먹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마치 금지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 밤에 세탁기를 돌렸어요. 급하게 빨아야 할 옷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안 입으면 갈 옷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소리가 작게 나게 하려고 섬유유연제도 많이 넣었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밤에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멈춰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밥솥도 꺼져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꺼져 있었어요. 저는 황당해서 차단기를 확인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어요. 누가 내렸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남편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방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싸움도 아니고 그냥 더 큰 침묵이 올 것 같았어요. 그냥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냉장고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윙 소리를 내면서요. 하지만 안에 있던 반찬 몇 개는 이미 상한 것 같았습니다. 냄새가 이상했거든요. 저는 그 반찬들을 버렸어요. 아깝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남편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규칙 어겼잖아 라고요. 짧고 차갑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들려다가 놓쳤습니다. 다행히 깨지진 않았어요. 플라스틱 컵이었거든요. 저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요. 찬 바닥이 엉덩이로 느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고지서를 펼쳐들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눈에 안 들어왔어요. 글자만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종이만 쳐다봤어요. 집 안에 있는데도 집이 아닌 느낌이었거든요.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안은 규칙이 지배하는 곳이고 밖은 그냥 복도였어요. 저는 복도가 더 편했습니다. 숨쉬기가 더 쉬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괜찮냐고 물으셨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고요. 할머니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말 한마디가 우리 집엔 없다고요. 1년 넘게 없었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문을 열면 또 그 침묵이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 규칙들이요. 그 차가운 공기가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빛이 문 밑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이불을 덮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규칙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에만 세탁기를 돌렸어요. 밤 11시가 되면 무조건 불을 껐습니다. 냉장고 칸도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평화가 아니라 침묵이었죠. 그 침묵이 평화인 줄 착각한 겁니다. 한 달쯤 뒤 남편이 또 종이를 붙였습니다. 이번엔 화장실 사용 시간표였어요. 아침 7시부터 7시 30분은 남편, 7시 30분부터 8시는 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이젠 화장실까지 시간을 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따랐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기면 또 뭔가 끊길 것 같았거든요. 전기가 아니라 다른 거요. 뭔지는 몰랐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지켰어요. 정확하게요. 시계를 보면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시계를 보니 7시 20분이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편 시간이었죠. 저는 참았어요. 7시 30분까지요. 10분을 참았습니다. 배가 더 아팠지만 참았어요. 규칙이니까요. 그게 너무 우스웠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앉아서 시계만 봤어요. 초침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느릴 수가 없었습니다. 7시 30분이 되자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까 싶었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빠가 종이에 규칙을 써놓는다고요. 화장실 시간까지 정해놨다고요. 말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딸이 믿을까요? 그냥 엄마가 과장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됐냐고,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물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방에서 그 종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붙은 종이, 냉장고에 붙은 종이, 화장실에 붙은 종이요. 집안이 온통 규칙으로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들이 집을 점령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규칙들 사이에서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좁고 답답하게요. 목이 조이는 느낌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소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규칙을 어기는 일일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끝나겠지 하고요. 남편이 화가 풀리면 이 규칙들도 없어지겠지 하고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되겠지 하고요.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참으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참을수록 더 깊어진다는 걸 몰랐습니다. 규칙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규칙은 더 생겼어요. 이제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는 남편, 9시부터 10시는 저였어요. 저는 그냥 따랐습니다. 싸우기 싫었거든요. 아니,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따르는 게 편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로봇처럼 움직이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분 전이었어요. 남편은 아직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 서서 기다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요. 다리가 아팠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자 남편은 리모컨을 식탁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제 앞을 지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리모컨을 집어들고 앉았습니다. 소파가 따뜻했어요.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화면만 멍하니 봤습니다.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기를 기다리면서요. 10시가 되자 저도 텔레비전을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규칙대로 움직이고 시간표대로 살고 종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하루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자는 척했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규칙은 제 몸에 배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요일엔 세탁기, 밤 11시엔 소등, 아침 7시 30분엔 화장실, 저녁 9시엔 텔레비전이요. 로봇처럼요. 저는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불편한데 익숙한 거예요. 불편한 게 당연해진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규칙에 적응했습니다. 아니, 길들여진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무표정하더라고요.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요. 저는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눈은 안 웃더라고요. 눈이 죽어 있었습니다. 생기가 없는 눈이었어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규칙 속에요. 침묵 속에요.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발소리도 작아지고 존재도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요. 똑같은 간격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끝나겠지 하고요. 그 착각이 저를 더 깊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도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넘게 통화를 안 했었어요. 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받을까 싶었거든요.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목소리를 밝게 내려고 애썼습니다. 딸은 바쁘다고 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저는 급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요. 딸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왜 그래 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와서가 아니라 웃어야 할 것 같아서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딸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 있을 때요. 그리고 끊었어요. 통화 종료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래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와서요. 언제 왔어야 했을까요? 1년 전에요. 아니면 2년 전에요. 그때도 딸한테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그 뒤로 저는 딸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해질까봐요. 또 이제 와서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까봐요. 딸이 전화하면 받았지만 제가 먼저 거는 일은 없었어요. 명절 때나 생일 때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짧게요. 명절 잘 보내라든지 생일 축하해 같은 짧은 문장만요. 딸도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도요 라든지 감사합니다 같은 말만요. 이모티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멀어졌어요. 몇 달에 한 번 문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동네에서도 눈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가 짧아졌어요. 전엔 날씨 이야기도 하고 반찬 나눠 먹기도 했거든요. 저는 김치를 담그면 옆집에 한 통씩 나눠줬어요. 옆집에서도 과일이나 떡을 주셨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마디 하고 끝났어요. 저는 그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한 번은 아래층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남편분은 어떠시냐고요? 잘 지내시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잘 지낸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그냥 가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눈빛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 뒤로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아침엔 조금 늦게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출근하고 난 뒤에요. 저녁엔 일찍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 전에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거든요. 인사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다 힘들었습니다. 화요일마다 가던 문화센터도 끊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남편분은 잘 계시냐고요.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고요. 잘 드시냐고요. 저는 괜찮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웃으면서 잘 지낸다고 말하는데 입이 마르더라고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입을 통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센터에 전화해서 수강을 취소했습니다. 직원이 아쉽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어요. 센터 직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저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듯이요. 직원은 아쉽다고 했어요. 그동안 잘 다니셨는데 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뒤로 화요일 오전엔 집에만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걸 봤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자꾸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요.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요.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해보자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따로 챙겨두기로 했어요. 시금치나물이랑 두부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거든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시금치는 일일이 다듬고 두부는 곱게 썰었습니다. 간도 맞춰봤어요. 맛을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예쁜 반찬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제 칸이 아니라 남편 칸에요. 남편이 보고 먹으라고요. 포스트잇도 붙였습니다. 만들어뒀어요. 라고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다고요. 드시라고요. 좋아하는 반찬이라고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만 컸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먹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이니까요. 예쁘게 담았으니까요. 정성껏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면 남편이 반찬을 먹고 뭐라고 할까 하고요.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먹기만 할까요? 저녁이 됐을 때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안 먹은 거예요. 그대로였습니다. 손도 안 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붙인 포스트잇 옆에요. 내 칸 손대지 마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고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을 뻗어서 포스트잇을 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떼면 또 뭐라고 할까 봐요. 아니, 뭐라고 하지도 않을까 봐요. 그냥 더 큰 침묵이 올까 봐요. 차단기를 또 내릴까 봐요.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포스트잇을 다시 붙였어요. 그대로 뒀습니다. 반찬통도 그대로 뒀어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부엌 바닥에요. 찬 바닥이 엉덩이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남편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저도 제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요. 포스트잇 하나도 떼지 못하는 사람으로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이 차가웠어요. 엉덩이가 시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요.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냉장고를 봤어요. 하얀 냉장고 문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주방 형광등 소리만 윙윙 들렸어요. 시계 소리도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하고요. 한참 뒤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저녁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가 고픈지도 몰랐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혼잣말도 작게 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남편이 불쾌해할 것 같았거든요. 걸을 때도 발소리를 줄였어요. 슬리퍼 끌지 않고 살살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진 않았는데 큰 소리가 났어요. 쨍그랑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 방을 봤어요. 문이 열릴까 봐요. 뭐라고 할까 봐요. 다행히 열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릇을 집어들고 싱크대에 놓았어요. 그리고 물을 천천히 틀었습니다. 물소리도 작게 나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여서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닫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작아졌나 하고요. 목소리도 발소리도 존재감도 다 줄어든 것 같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요.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요. 그게 슬펐습니다. 아니, 슬픈 걸 느낄 힘도 없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거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제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크게 내도 되는데 저는 작게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집 규칙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한 달쯤 뒤 저는 거울을 또 봤습니다. 제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뭔가 기운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더라고요. 눈동자가 흐릿했어요. 저는 손으로 뺨을 만져봤어요. 차가웠습니다. 피가 안 도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사진이었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노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딸이 지금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 하고요. 엄마 왜 그렇게 작아졌어? 라고 할까요? 엄마 왜 그렇게 수척해졌어? 라고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웃고 있는 딸을 보는 게요. 저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금방 창문을 닫았어요. 너무 추워서요. 바깥 세상도 제게 차가운 것 같았거든요. 집안도 차갑고 밖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은 제 집이 아닌 것 같았고 밖은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우편함에서 광고지를 꺼냈습니다. 실버타운 광고였어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웃었습니다. 이런 데 가면 더 나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웃음이 금방 사라졌어요. 어디를 가도 저는 저였으니까요. 작아진 저요. 목소리 없는 저요. 존재감 없는 저요. 장소가 바뀐다고 제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고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저는 그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텅 빈 것 같다고요. 채울 것도 채워질 것도 없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 소리가 났습니다. 틀렸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다시 눌렀습니다. 또 삐 소리가 났어요. 당황해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세 번째도 틀렸어요. 문이 안 열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분명히 맞게 눌렀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외운 건가 싶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었어요. 분명히 맞는 번호였습니다. 3년 넘게 쓴 번호였거든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집안에서 울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어요. 딩동, 딩동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에 귀를 대봤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남편이 안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소리를 냈어요.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어요. 똑똑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옆집에서 들을까봐 멈췄어요.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시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남편한테 온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짧게 한 줄만 적혀 있더라고요. 새 번호는 없다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새 번호는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안 알려줄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기 싫었어요. 사람을 만날까 봐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냥 숨만 가빠졌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어요. 1층까지요.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산책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슬리퍼 차림이었어요. 가디건 하나만 걸쳤죠.
추웠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요.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걸었어요. 벤치가 보여서 앉았습니다. 나무 벤치였어요. 차가웠습니다. 엉덩이가 시렸어요. 그런데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안 보였습니다. 구름이 낀 건지 원래 안 보이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어두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시간을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딸한테 전화할까 싶었지만 안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놀랄 거잖아요. 뭔가 큰일 났나 싶어서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바람 쐬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너무 춥다며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감기 걸린다고요. 저는 곧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가고 난 뒤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추워서 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는데요.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샀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 직원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다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우리 집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잔 거예요. 저는 현관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계단으로요. 천천히요.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두드려도 안 열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냥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라고요. 크게는 아니었어요. 그냥 중얼거리듯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남편이 일어난 거예요.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라고요. 한 글자였어요. 짧고 단호하게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그 한 글자 때문에 저는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혼하고 저는 바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약간의 서류만 챙겼습니다. 다른 건 다 집에 두고 왔어요. 필요 없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았고요. 하늘이 조금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며칠은 숨이 트였어요. 정말로요.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불 끄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세탁기 시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었어요. 냉장고에 4칸 건드리지 마 같은 종이도 없었습니다. 규칙이 없었어요. 밥을 안 해도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됐어요. 원래 내가 하던 일이라는 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처음 며칠은요.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숨이 트인 자리에 공허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낯선 방이었습니다. 낯선 건물이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복도 자물쇠 소리만 들리면 저는 문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고시원의 문은 얇았거든요. 옆방 소리도 다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 발소리, 문 닫는 소리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누가 그립다기보다 집이라는 틀이 사라진 게 늦게 아팠습니다. 50년 넘게 살던 공간이 없어진 거였어요. 익숙한 소음,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고시원은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낯선 냄새였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딸이 받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랑 이혼했다고요. 딸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됐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3년 동안 말을 안 했다고요. 규칙만 있었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 딸이 이해할까요? 저는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했습니다. 딸은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어디 사냐고요? 저는 고시원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놀란 것 같았어요. 고시원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낼만 하다고요. 딸은 뭐라고 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고시원이요? 라고 되물을 때 놀란 목소리요. 저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64세 고시원에 사는 여자요. 가방 하나만 들고 온 여자요. 보름쯤 지났을 때 그때부터 되돌아가면 편할까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내가 알던 생활로요. 익숙한 집, 익숙한 부엌, 익숙한 소파요. 규칙이 있어도 침묵이 있어도 그게 익숙했거든요. 고시원은 불편했습니다. 샤워실도 공동이었어요. 부엌도 공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고 간 공간을 제가 쓰는 거였어요. 낯선 사람들이요. 저는 그게 힘들었습니다. 샤워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누가 문을 두드릴까 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옆방에서 누가 코를 골았거든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저는 귀를 막고 잤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더 깊게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이 멈췄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이라는 단어가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익숙한 게 필요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누를까 말까 고민했어요. 누르면 뭐라고 말하지 하고요. 돌아가고 싶다고 할까요? 아니면 잘 지내냐고 물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침묵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요. 규칙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요. 화요일 세탁기, 밤 11시 소등, 냉장고 칸 나눔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요.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고시원 방 안에서 종이에 적었습니다. 내가 버틸 것, 내가 끊을 것이라고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썼어요. 글씨가 진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붙였어요. 매일 보려고요.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동사무소 상담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요. 상담사는 저를 봤어요. 딸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긴 한데 연락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왜 힘드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창피해서요. 초라해서요. 제가 고시원에 산다는 게 부끄러워서요. 저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이상하게도 숨이 들어왔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자 오히려 편해진 거예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해도 됐으니까요. 괜찮은 척 안 해도 됐으니까요. 후회는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를 너무 오래 조용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3년 동안 말을 안 한 시간이었습니다. 규칙에 따라 산 시간이었어요. 제 목소리를 낮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후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내 편을 내 입으로 끊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제 목소리를 낮추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규칙에 길들여지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요. 지금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 삽니다. 여전히 가방 하나만 있어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는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불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켭니다. 세탁기도 하고 싶을 때 돌려요. 후회하냐고요. 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아니라 3년의 침묵을 후회해요. 왜 그때 말을 안 했을까 하고요. 왜 그때 나가지 않았을까 하고요. 왜 규칙을 따랐을까 하고요. 그게 후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집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계신가요? 규칙을 따르고 계신가요? 침묵 속에 사시나요? 그렇다면 저처럼 3년을 보내지 마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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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